일제가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그저 우리를 기만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1920년대로 갔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공업화되면서 이제 일본의 농경지가 없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조선을 어떻게 보면 쌀의 어떤 공급지로 만들게 되는 산미증식 계획이 진행됐다. 산미증식 계획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생산되는 그 쌀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생산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탈해 가니까 조선인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조선인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조선인은 뭐 먹고 사느냐? 바로 만주 지방에서 잡곡들 같은 것들을 수입해 갖고 와서 그런 것들로 조선인들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생산된 쌀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고 조선의 부족한 그 곡물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증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그 비료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수지를 축조하는 데 들어간 노동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장농에게 전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 지주, 그죠? 그다음에 소장농은 더 어려워지고요. 조선인 지주는 그래도 일제 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 지주가 굉장히 미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민족이 분열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정책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령을 폐지시켜 줍니다. 그죠? 일본이 회사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제 총독의 허가제가 굉장히 좀 걸림돌이 돼요. 이제 1920년대쯤 되면 그래서 회사령을 철폐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도 철폐해 줬다. 그래서 조선의 회사가 조선인이 설립한 이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일제의 어떤 관세 철폐, 그래서 한일 간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인 상품이 굉장히 싼 값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인이 설립한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철폐는 1923년이고요. 회사령이 폐지된 건 1920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로 넘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라고 한다 그러면 세계사적으로요. 1929년도에 바로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대공황. 그래서 세계 경제가 침체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대공황 이후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대공황,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죠? 바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조금 더 살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대륙 침략이다라고 하는 대외 침략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937년도에 이제 중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륙 침략이 일어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폴란드를 침공하는 계기로,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일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진주만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다 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팽창을 통한 침략 전쟁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다. 자, 그때 이제 일본인 혼자서 전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본인만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를 진행하는 거, 그죠?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전시 동원 체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족 말살 통치로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내선일체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일선동조다라고 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결국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신민서사 이런 것들을 암송시키고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이런 것들 진행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일본식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인의 어떤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전시동원 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진행하면서 한반도 북부를 막 공업화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 수탈이다라고 해서 처음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학도 지원병, 그죠? 그 다음에 징병제.
이런 것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징용령 이런 것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그 정신근로보국대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 정신근로보국대에서 군수공장 가서 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그죠? 이런 경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픈 역사가 전개된 부분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좀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적 수탈. 일제 전시동원 체제에 의한 물적 수탈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을 전부 다 공출해 갔다. 그죠? 그리고 식량을 배급했다.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갔죠. 금속류 이런 것들 다 공출해 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193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민족말살 통치와 전시동원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193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변화다라고 하는 건 조선공업화 정책이 일어나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조선공업화 정책은 그 한반도 지역 중에서도 자원이 굉장히 많았던 북부 지역을 중화공업으로 공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부 지역 공업화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내부에 균형 있는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 발전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딱 분단돼 있을 때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지만 남한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일제의 어떤 방직 자본가들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남면 북양 정책이다. 그래서 남쪽은 면화, 북쪽은 양을 생산하면서 그죠? 그 면화와 그 다음에 양의 어떤 모직물 같은 것들을 일본으로 원료를 가지고 가서 일본의 방직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같이 펼쳤다라고 하는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셨고요.